주택을 처분해서 돈을 회수할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돈을 회수할 확률이 높아지니까 담보를 제공하면 당연히 금리를 낮게 부과하겠죠. 또 이외에도 여러 가지 비용 같은 걸 감안해서 예금과 대출 금리를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최근에 제가 한번 금리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거 은행은 비교하면 또 그 은행으로 달려갈까 봐 제 은행명은 상략했고요. 요즘 어떤 특징이 있나요? 첫 번째 특징이 기간별로 금리가 어떻습니까? 기간이 길수록 높은 금리를 주죠? 왜 그럴까요? 예금 금리는 조금 특수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3개월마다 한 번씩 예금을 계속 바꿔가면은 은행 사람들 어떻겠습니까? 귀찮겠죠? 창구 가가지고 맨날 하면은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데 한 3년에 한 번씩 오면은 인건비도 적게 들고, 그러니까 그 비용을 절감해 주니까 그 금리를 더 주는 거죠. 그리고 또 자금을 이제 이렇게 조달하는데 은행들이 3년에 조달해 놓고 쓰게 되면은 예금자들이 돈 달라는 얘기를 안 하겠죠. 그러면 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이 길수록 금리를 좀 더 많이 주는 경향이 있고요. 또 하나 제 눈에 보이는 게 이자가 붙어 있는 게 있죠. 이자가 붙어 있는 거는 아마도 인터넷으로 하는 거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창구에 가지 않고 고객들이 인터넷으로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창구에 있는 사람 수를 줄일 수 있겠죠. 그만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니까 금리를 좀 더 높게 주는 거겠죠. 근데 저희가 대출 금리를 보면은 아까는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기간별로 금리를 보여드렸었죠. 근데 대출 금리는 기간별로 이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대신에 뭐가 차이가 있죠? 신용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죠. 이게 신용 등급이 높은 건가요? 낮은 건가요? 높은 거죠. 숫자가 낮은 게 높은 겁니다. 그래서 신용 등급이 높은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해요? 금리를 낮게 주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기준금, 그러니까 대출 기준금리가 있고 거기에 어떤 개인의 신용 등급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대출 금리를 정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좀 전에 여기서 이 그 대출 지표 금리가 시장 금리라고 그랬죠. 그럼 이제 이런 대출 금리나 예금 금리가 결정되기 위해서는 지표 금리를 알아야 되는데, 지표 금리는 제가 아까 일반적으로 시장 금리가 사용된다고 그랬죠. 그럼 시장 금리는 어떻게 결정되느냐? 이거는 금융시장에서 자금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가 좋아지고 그래서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하고 그래서 자금 수요가 많아지면은, 자금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면 어떻게 됐습니까? 금리가 올라가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저축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거나 해외에서 자금이 들어옴으로써 자금의 공급이 늘어나면은 금리가 낮아지겠죠. 제가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물가 상승률은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물가 상승률이 높아진다.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앞으로 물가 상승률이 높아질 것 같다. 자금을 수요를 많이 할까요? 공급을 많이 할까요? 수요를 많이 하겠죠. 왜냐하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일단 확보해 놓고 뭘 하거나 그러죠.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데 자금을 조달해서 자산에 투자한다든지, 그러니까 그때는 자금의 수요가 증가하니까 금리가 올라가죠. 아까 처음에 다른 쪽으로 제가 설명드렸을 때 물가 상승률이 높으면 금리를 더 줘야 된다고 그랬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설명이 가능합니다. 자금의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면은 금리가 올라간다. 또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면 조금 더 고차원은 아니고 좀 더 간접적인 방향으로 생각해 볼게요.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면 중앙은행이 어떻게 할까요? 가만히 있을까요? 물가 상승이 높아지는 경우는 대개의 경우에 이제 국내에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수요를 억제하려고 할 겁니다. 수요를 억제하려면 결국은 금리를 올려야 되겠죠. 그래서 물가 상승이 높아지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릴 거라는 예상을 하게 됩니다. 그럼 금리를 올릴 거라고 예상을 하게 되면은 지금 자금을 넣어야 될까요? 아니면 좀 이따 해야 될까요? 당연히 지금 조달해야 되겠죠. 당연히 자금 수요가 늘어나겠죠. 그러면은 그냥 이 그래프만 가지고도 설명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지금 좀 전에 제가 시장금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시장금리도 여기에서 결정이 되지만은 그거에도 가장 기본이 되는 금리가 아까 설명드렸던 기준금리입니다. 한국은행에서 1년에 8번 이제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결정을 위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그때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실물 경제라든지 전망, 물가 상승률, 금융시장 상황, 외환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가지고 기준금리를 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기준금리를 정하게 되면은 그게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그러니까 그 기준금리는 한국은행과 금융기관이 거래할 때 기준이 되는 금리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금리가 정해지면 그게 시장금리와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자세히 보면은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이렇게 정하게 됩니다. 정하게 되면은 이거는 즉 어디에 바로 영향을 미치냐면은 콜금리에 영향을 미칩니다. 콜금리는 만기가 대개 하루입니다. 하루. 초단기금리라고 하는데요. 이 콜금리에 영향을 미치고 이 콜금리에 영향을 미치면은 이게 또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은 이제 7일짜리 만기 7일짜리라든지 한 달짜리 금리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럼 이거는 다시 아까 장기금리는 단기금리의 평균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장기금리에 영향을 미치고 또 여기 보시면은 아까 여수지금리는 뭐라고 그랬죠? 여수지금리의 기본이 되는 지표금리가 있다고 그랬죠. 지표금리는 시장금리를 사용한다고 그랬는데 그 시장금리는 단기금리일 수도 있고 장기금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금리와 장기금리가 모두 이 여수신금리에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너무 간단한 얘기인데 금리가 올라가면 소비가 어떻게 될까요? 억제되겠죠. 왜냐하면은 금리가 올라가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소비는 가계의 소득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런데 금리가 올라갈 경우에는 어떻게 저축을 하는 유인이 커지겠죠. 그러니까 저축을 하려면 소비를 줄여야 되고, 그러니까 소비 억제 요인을 작용하고, 또 대출이 많은 사람들은 이자 부담이 커지니까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소비 억제 요인을 작용하게 되고, 또 마찬가지로 기업 입장에서 어떨까요? 금리가 올라가면은 투자를 위한 비용이 높아지니까 투자를 좀 둔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겠죠. 이에 따라서 금리 올리면 실물 경제를 이렇게 좀 쿨다운 시키는 효과가 있게 됩니다. 이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또는 변동하거나 그러니까 올리거나 내리거나 그럴 경우에 실물 경제에 최종적으로 성장률과 물가에 영향을 주죠. 또 기준금리는 환율에도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준금리 인상하면 시장금리 올라간다고 그랬죠. 그런데 만약에 시장금리가 많이 올라간다. 그러면은 해외에서 투자자들이 돈을 들고 들어오겠죠. 근데 돈을 들고 어디를 통해서 들어옵니까? 당연히 돈을 바꿔야 되니까 외환시장을 통해서 들어오겠죠. 그래서 외환시장에서는 해외 투자자들이 예를 들어서 달러를 많이 공급한다. 그러면 환율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래서 금리 결정은 또 이런 환율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럼 한국은행은 이제 기준금리 결정하고 나서 이런 금융시장 또는 외환시장의 반응과 그것이 실물 경제, 성장률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 또 그걸 분석해서 이거를 다시 다음번 정책할 때 반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한국은행은 최적의 금리를 찾아서 그걸 이제 결정하도록 노력하고 있는 거죠. 네, 제가 여기서 이제 정책 결정과 관련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도 사실은 실제 중앙은행이 또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변경하지 않아도 장기시장 금리가 변하게 됩니다. 그거는 기대에 영향을 미쳐서인데요. 기대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건데 어떻게 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금리를 올릴 거라고 시장이 예상을 하게 되면은 실제 금리를 올리지 않아도 금리가 올라가게 됩니다. 기대를 반영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장기금리는 미래의 단기금리의 평균이다. 그러니까 미래의 단기금리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면은 단기금리 올라갈 거로 생각이 되고 그러면 단기금리로 올라갈 거를 생각해서 시장에서 먼저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금리를 올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금리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또 많이 올릴 거라고 빨리 올릴 거라고 생각하면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반대로 금리를 떨어뜨릴 거라고 생각하면 시장금리는 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국중앙은행은 실제로 금리를 기준금리 또는 정책금리를 변경하지 않고도 장기금리를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한계는 있지만은 일시적이라는 또는 조금 더 긴 기간 동안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또 드릴게요. 1년 후 금리 인상을 할 거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러면은 현재 단기 시장 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장기 시장 금리 올라가겠죠. 근데 단기 시장 금리는 변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현재 단기 금리는 미래의 어떤 정책하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관계를 잘 기억하시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과거 한 20년 동안의 주요국 정책 금리의 추이를 그린 겁니다. 어떤 특징이 있나요? 사이클이 있는데 대체로 보면은 뭐 나라별로 차이는 있지만은 비슷하게 움직이죠. 왜 그럴까요? 아까 금리는 성장률과 물가를 반영한다고 그랬죠. 또 중앙은행 통화정책도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서 금리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글로벌 과거 한 20년 동안 글로벌 그 사이클,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의 그 순환이라든지 어떤 물가의 순환이 상당히 비슷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진폭의 차이가 있고 이런 사이클에 좀 차이가 있는 거는 나라별로 조금 여건이 다르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어떤 나라들은 좀 많이 올라갔다가 많이 떨어지고 어떤 나라는 조금 올라갔다가 조금 떨어지고 글로벌 성장률의 차이, 그러니까 동조화를 반영한 거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조금 우리 생활하고 좀 연결되는 거를 조금 다뤄보겠습니다. 지금 저축을 하고 계신 분도 계실 테고 앞으로 저축을 하려는 분도 계실 테고 그런데 시작의 차이가 얼마나 큰 차이를 나타내는지 그걸 한번 제가 그려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60세 이후에 은퇴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 노후 자금을 마련하려고 지금부터 저축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젊은 나이에는 수입이 적으니까 아무래도 굉장히 어렵겠죠. 근데 한 40세쯤 되면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니까 저축할 여력이 있을 테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좀 여유 있을 때 저축을 하겠다는 사람도 있을 테고 어떤 사람들은 지금부터 하겠다 어려워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적금 금리를 최근에 그 예금 금리하고 비슷하게 2%로 가정하고 내가 40세부터 20년 동안 저금을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는 경우하고 내가 지금부터 하는 경우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 보면은 60세 때 금액이 얼마 정도 차이 납니까? 한 3천만 원 정도 되죠. 40세에 시작하면. 근데 지금부터 시작하면은 한 7천만 원이 훨씬 넘죠. 2배가 넘죠. 근데 이게 얼마 안 되는 차이인 것 같은데 금리가 지금 사실 낮아서 그렇지 금리가 조금 높다. 수익률이 예를 들어서 4%다. 그럼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수익률 4%에 똑같은 조건을 적용하면은요. 40세부터 적금을 들면은 기껏 4천만 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3,700만 원 정도 나오는 걸로 계산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금리가 똑같은 수익률 4%에 20세부터 하면은 60세 때 얼마가 될 것 같습니까? 한번 1억이 넘을까 안 넘을까요? 1억이 넘어갑니다. 1억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여유가 있어가지고 지금부터 100만 원씩 한다면은 매월 뭐 쉽지 않은 얘기지만은 60세 될 때 12억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2%일 때는 뭐 한 2배가 좀 넘는데 4%일 때는 3배가 훨씬 넘는 금액을 모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축은 좀 일찍 하는 게 좋겠죠. 또 하나 좀 전에는 예금 얘기를 했었는데 대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대출할 때 여러 가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원리금 균등 상환이 있고 원금 균등 상환이 있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원리금 균등 상환은 매월 똑같은 돈을 갚는 거고 원금 균등 상환은 원금은 똑같이 갚되 이자는 그 남은 금액에 대해서 이자를 갚는 겁니다. 차이는 뭐냐면은 초기 부담이 크지만 결국은 원금 균등 상환이 이자 부담이 적다는 겁니다. 뭐 이건 그렇게 와닿지 않는 얘기인데 많이 와닿는 얘기가 아마 이 고정금리 대출과 변동금리 대출일 겁니다. 아마 여기 대출을 흑자금 대출을 받으신 분이나 아니면은 뭐 다른 이유로 대출을 받으신 분이 있을 텐데 그 은행에 갔을 때 고정금리로 할 거냐 변동금리로 할 거냐에 대해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원칙은 금리가 하락할 거로 예상되면은 고정금리로 받아야 될까요? 변동금리로 받아야 될까요? 당연히 변동금리로 받아야 되겠죠. 그 금리가 상승할 거로 예상되면은 당연히 고정금리를 받아야 되겠죠.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그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아까 고정금리 대출 같은 경우에는 금리 변동 위험을 은행이 지기 때문에 고정금리 대출 같은 경우에는 변동금리에 비해서 대출금리를 조금 높게 일반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은행에 가면 일반적인 보통의 경우에는
고정금리하고 변동금리 대출을 비교했을 때 고정금리 대출 금리가 변동금리에 비해서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갈 거라고 예상되더라도 내가 대출 기간이 짧고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면은 금리가 상승기라 하더라도 변동금리 대출을 받는 게 맞습니다. 정답은 없고요. 본인의 상황에 또 그 당시에 금융 경제 상황에 맞춰서 그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이제 금리와 관련해서 또 하나 중요한 이슈가 뭐냐면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었는데 그 위험 또는 리스크 위험 이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고위험은 고수익을 동반한다. 금리라는 용어를 쓰면 고위험은 고금리를 동반한다. 예를 들어서 신용도가 낮은 채권 같은 경우에는 낮거나 아니면 위험도가 높은 자산 같은 경우에는 투자할 경우에 그거를 회수할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고금리를 제시하게 됩니다. 반면에 예금이라든지 구체가치 위험도가 낮은 그런 안정적인 자산일 경우에는 그 낮은 보상을 제거해서 금리가 낮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리스크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대표적인 건 몇 개만 여기 적어봤습니다. 하나는 채무 불이행 위험. 이건 뭐냐면은 원리금을 제대로 갚지 않을 위험을 얘기하는 거고요. 또 자본 손실 위험이라는 거는 내가 어떤 자산을 주식을 사거나 채권을 샀는데 그게 가격이 급락해가지고 내가 산 수익은커녕 본전도 못 회수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유동성 위험은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 내가 자산에 투자를 했는데 이게 가격이 안 떨어졌어요. 근데 내가 현금이 필요한 시기가 딱 있었는데 그때 그거를 팔아야 되는데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시기에 안 팔리면 그건 뭐죠? 휴지 조각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험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 가지고 어떤 수익률 또는 금리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어떤 거 있냐면 회사채 시장인데요. 회사채 시장 같은 건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해 가지고 자금을 모집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맨 아래가 좀 우량 채권, 우량 기업입니다. 우량 기업인 같은 게 어떻습니까? 금리가 낮죠. 왜냐하면 위험성이 낮으니까. 그런데 맨 위에 있는 맨 윗부분은 금리가 높죠, 상당히. 여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실한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에 살 때는 저렇게 높은 금리를 주지 않으면 자금을 조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저렇게 높은 금리 주더라도 투자자가 없어가지고 발행을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국가별로도 국가에서 발행하는 금리가 차이가 있게 되는데 예를 들면은 국채금리, 한국과 미국의 국채금리가 차이가 지금은 좋아졌지만 과거에는 좀 있었죠. 근데 이거는 단지 국가가 그 신용도를 반영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가별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장률도 차이가 있고 물가 상승률도 차이가 있고 또는 금융시장 구조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해가지고 금리가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다른 개념이지만 어쨌든 이 안에도 국가별 신용도의 차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중요한 거는 금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측하는 거겠네요. 그래서 이걸 잘 예측하면 정말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주의를 갖고 봐야 되는 거는 결국은 앞으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어떻게 할 건지 또는 성장률이 어떻게 될 건지 또는 물가 상승률이 어떻게 될 건지 유심히 보는 게 금리를 예측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죠. 예를 들어서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아진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한국은행이 가만히 안 있겠죠. 금리를 올리겠죠. 또는 경제 성장률이 높아진다. 금리를 올리겠죠. 반대로 성장률이 떨어지고 물가 상승률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다. 그러면은 금리를 낮추겠죠. 또 하나 우리가 고려해야 할 요소가 요새 신문지상에 많이 나오는 해외 금리입니다. 미 연준이 금리를 계속 올렸었죠. 그러니까 그 많이 나온 얘기가 뭔가요? 자본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자본이 유출되면 우리나라 채권에 투자했던 자금이 나가니까 자금의 공급이 줄어들고 그러면 시장 금리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올 경우에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교과서적인 얘기라서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금리는 우리나라 금리이기 때문에 그 자금의 유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특유의 경제 상황 그것도 다 감안을 해야 되겠죠. 좀 전에 제가 미국 정책금리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 정책금리가 지금 우리나라 기준금리하고 똑같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이렇게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은
우리 자금이 많이 빠져나가지 않겠냐 우려를 하는데, 근데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사실 그러니까 미국과 아니 다른 나라의 금리와 우리나라의 금리 차이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또 다른 모든 여건을 보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지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금리가 갑자기 이렇게 많이 빠져나가거나 그럴 거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주시는 하고 있어야 되겠죠. 이건 우리나라 얘기인데요. 이제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고 하니까 일부에서는 한국은행이 금리를 곧 올리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금리를 결정할 때는 해외 금리나 자본 유출률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소, 기본적으로는 성장률과 물가 또는 금융 안정, 그런 것들 다 감안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일률적으로 지금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슈가 되는 게 신문 언론에서 많이 보신 게 아마 가계대출일 겁니다. 가계대출도 지금 어떻게 한국은행이 이제 통화정책을 결정한 데 있어 상당히 중요한 이슈인데, 왜냐하면은 가계대출이 많이 너무 빨리 가계대출이 늘어나서 가계부채가 많고, 그럴 경우에는 우리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또 가계에는 이자 부담이 커지겠죠. 또 금리를 만약에 올릴 경우에는 그러니까 대출이 많은 가계는 그 이자 부담이 굉장히 크게 작용할 테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금리와 관련해서 참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외국인 증권자는 올해 들어서 보면은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경제를 굉장히 좋게 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마무리 대신해서 한 가지 또 질문을 드릴게요. 누가 여러분에게 확정적으로 20%의 수익을 줄 테니까 투자하라,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하면 안 되죠.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예금금리가 2%밖에 안 되는데 확정금리로 20%를 준다는 얘기는 사기거나 뭔가 잘못된 거죠. 금리는커녕 원금도 못 건질 가능성이 있다. 제가 만약에 20%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투자 기회가 있다, 여러분한테 안 알려드립니다. 대출 받아가지고 제가 하고 4% 대출 받아서 20% 하면은 얼마죠? 16%. 보통 우리가 금융시장에서는 그걸 차익거래라고 하는데, 금리 낮게 조달해가지고 수익을 올리는 거 차익거래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 내가 왜 그걸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립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는 조심해야 되겠죠. 이것으로 마무리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